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를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이성호 센터장, 강경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일주일 금방 가네요. 네, 그렇죠. 오늘도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고 시작해 볼까요? 지금 리얼미터 평가를 보고 계십니다. 10월 셋째 주 평가인데요.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9월 셋째 주,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약 5%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예. 4%까지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수치인데 하락세가 완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또 반면에 부정평가도 완연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국민들의 민심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추이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수치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갤럽이죠. 지금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도 저희가 추이를 좀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의 쭉 추이를 살펴보시면 네.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약 3달 전이죠. 56%포인트의 부정평가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 60%가 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양면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예. 이번 주 다시 60%대로 진입했어요. 네. 지난주에 비해서는 3%포인트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여기는 표본오차가 조금 큽니다. 6%포인트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고 그다음에 긍정평가가 30%대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30%대가 유지는 됐지만 마지노선에 걸려 있다는 건 조금 네. 경각심을 좀 가질 만한 여권의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만한 조사가 이번에도 네. 나왔습니다. 이 30%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락세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당별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좀 장기간에 걸친 추이를 좀 살펴봤어요. 지금 네. 한국갤럽 조사를 보고 계시는데 이제 8월 첫째 주 같은 기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추이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봤더니 지금 빨간색이 국민의힘이죠. 네. 국민의힘이 원래는 민주당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거나 높게 나타났다가 급격하게 붙어서 지금 진행되는 이 조사들이 9월 첫째 주부터 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시점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 비명 사이의 어떤 그 갈등들이 표출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는 추세였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은 딱 붙었어요. 그렇죠. 총선이 이제 불과 뭐 5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300일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수치로 간다고 보면 통상 여론조사가 여당에겐 불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 수치보다 여당은 올라갈 여지는 더 적고 내려갈 여지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총선 직전 내지는 6개월 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가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당은 30%가 나오면 실제 지지율은 2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격차가 없이 이렇게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도 사실 주목할 만한 하락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도 또 하락을 했네요. 이 하락세의 결과 뭐라고 보시나요, 센터장님? 일단 방금 강 기자 얘기했듯이 뭐 추이가 명확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단순히 일회성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좀 보궐선거 여파가 지난주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뭐 사실상 참패를 했죠. 그 뒤로 원래 이제 선거에서 지면 시끄럽잖아요. 네. 국민의힘 뭐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저희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곤 했지만 당내에 어떤 비판하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걸 갖고 또 갑론을박이 또 벌어졌고 안철수 의원하고도 또 이렇게 또 실랑이가 있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 한마디 하셨고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약간 내용을 좀 키우고 이 잡음을 좀 키우면서 결국은 대통령, 여당 모두 뭐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대체로 보궐선거나 이런 큰 선거, 중요한 선거가 끝나고 진 쪽에서는 대체로
좀 지지도나 이런 거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과 여당이지만 만약에 뭐 반대로 야당이 졌으면 야당 쪽에 영향을 줬을 거고 그 여파가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근데 장앵커님은 지난주 이슈 중에 제일 기억나는 이슈가 뭐예요? 지난주요? 근데 쭉 이었던 어떤 여권 관련, 야권 관련 뉴스 중에 네. 제일 기억나는 사건이 뭐였어요? 딱히. 그 학폭 사건 혹시 네, 뉴스 그거 못 보셨어요? 그건 기억이 남는데 막 엄청나게 기억이 남진 않았는데. 근데 의외로 네. 이 학폭 사안이라는 게 폭발력이 커요. 더더군다나 예. 고위공직자가 연계된 학폭.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학폭 관련 이슈들이 좀 그렇죠. 많았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네.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써 세 번째예요. 학폭 이슈가 제기된 게. 맞아요. 기억하시는 게 또 정순신,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관. 맞습니다. 예. 그 세 가지 학폭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졌고 이번에는 김승희 의전비서관, 이게 전 의전비서관이 됐죠. 네. 이슈가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표 경질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 사안이 폭발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실도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내용도 심각해요. 맞아요. 깜짝 이게 놀랐어요. 초등학생 3학년 자녀가 네. 리코더로 전치 9주가 나올 만큼 다른 학생을 네. 폭행했다는 거는 저도 이제 뭐 부모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약간 이 화가 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대목은 이 의전비서관의 부인께서 네. 이걸 대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될 걸로 네. 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그래서 의전비서관이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고 네. 대통령과 함께 수행하면서 찍은 사진. 네. 그러니까 의전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모든 행사를 관장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당연히 모든 일정을 따라다니고 옆에서 수시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일각에서는 문고리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의전비서관인 거예요. 예. 근데 학폭 이슈가 불거지자 저 사진을 프사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올려놨어요. 네. 내 남편이 대통령 옆에서 귓속말하는 사이다. 예. 이거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그렇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물론 그 의도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부인께서 남편이 대통령과 함께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는 건 네. 그만큼 본인이 이 정부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알아서 처분을 내려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국민적인 여론 공분을 불러산 예. 이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저 이렇게 생각. 부인의 의도까지는 저희가 뭐 속에 들여다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사과하는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자기 푸사에 자기 남편과 오늘 어느 칼럼에서 그 얘기했던데 자기 남편과 자기 남편 상사의 사진을 네. 자기 푸사에 올린 거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쵸.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장 기자가 남친과 네. 남친 직장 상사의 사진을 자기 아유, 푸사에 그럴 올리지는 일은 전혀 않잖아요. 없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안 맞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또 심지어 동아일보가 좀 단독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학폭이 이게 한계가 아니었어요. 그쵸. 물론 그 전의 학폭은 언어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중을 다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학폭 자체가 여러 건이 있었고 물론 지금 이 학생 이 자녀도 학교는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네. 해요.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정들을 감안해서 학교에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이런 학폭들이 쭉 이어져서 벌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여권에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저도 이거 일면에 기사 나온 거를 이렇게 싹 살펴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2학년이라고 2학년을 때렸다라는 대목에서 제 눈을 의심을 했거든요.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 가혹한 학폭을 한 게 또 아닌가. 몇 가지 이게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사안인 게 지금 국감이 마침 진행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이게 해당 예. 소관이 경기도교육청인데 국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원실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 가해자, 당사자한테 알린다는 거예요. 네. 알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당연히 지금 그 경기도 김승희 전 비서관도 알았을 가능성이 뭐 당연히 알았겠죠. 예. 자기 아이에 관련된 정보가 학폭 정보가 국회로 넘어갔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일단은 대통령실은 뭐 보고받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물론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네. 김승혜 전 비서관은 이거 어떻게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예 발생했을 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 이거는 인사 검증이랑 좀 다르잖아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말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아니면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 과정에서 과거에 있던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이거는 이미 의전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학폭이 벌어진 거니까요. 근데 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고는 봐요. 이 의전 비서관이 이 사항을 세세하게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의전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워낙 국외 출장도 많고 네. 사실 집에 들어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집에 들어서 거의 잠만 들고 잠만 자고 나오는 경우가 가정에 많은데 대해서는 잘 몰랐다. 저는 뭐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네. 다만 이 아내가 대응하는 방식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여론이 나빠지는 걸 의식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다음 주 여론조사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이슈라고 네. 보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부정평가의 이유들을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장 큰 동그라미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발 고금리 이슈가 지금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게 높게 유지가 되면 될수록 경제는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풀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제나 물가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정치권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대선의 향방은 네. 미국 대선을 앞둔 기름값이 정한다.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나라는 기름값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민심이 확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에 영향을, 민심에 영향을 가장 네. 많이 미치는 요소가 경제인데 지금 이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매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라. 지금 사우디에 출장을 가면서도 총리를 불러가지고 현장 나가서 민생을 챙겨라. 맞아요. 그러니까 생생한 절규를 민생을 들어라. 강조하는 게 예. 결국에는 이 경제 이슈와 연결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가 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작년 올해 계속 고금리에 좀 시달렸잖아요. 좀 잡혀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갔길 바라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제일 안 좋죠. 미국 지금 계속 고금리 상황이 터지고 있고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어떤 불확실성이 훨씬 더 늘어나고 높아졌죠. 예.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어떤 위기감의 고조는 결국은 아까 말씀한 대로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럼요. 미칠 수밖에 예. 없으니까 뭐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어서 이게 글로벌 어떤 경제의 어떤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네. 어떤 국내 정치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3시 앉아가지고 너무 거창한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나라 걱정하는 게 이게 기자 셋이 네. 모이면 나라 걱정 맞아요. 너무 불은 기승전 치드시다가 나라 체하시는 격정. 분도 있겠어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한국조사협회가 기준을 좀 바꿨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네. 돼요. 쉽게 얘기해서 면접원이 직접 제가 안녕하세요. 전화 와서 누구를 네, 지지하시나요? 말로 물어보는 네. 방식이 있고 ARS. ARS 기계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이 여론조사들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지적? 이 지적들이 나오니까 예. 여론조사 기관들이 모여서 소위 이게 결의서 같은 걸 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내면서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강조하는 오차 범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차 범위가 4%인데 네. 그 4% 안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보통 언론 보도가 어떻게 되냐면 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런 네네네.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대선이나 총선 같은 선거 때는 이런 여론조사를 이용한 보도를 쓸 때는 오차 범위에 있을 때는 절대로 앞서고 있다, 뒤지고 있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워낙 이런 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경마보도식으로 이게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후보자가 직접 돈을 내서 영세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거기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ARS를 아예 없애자. ARS를 하지 않고 예. 직접 전화 면접원이 하는 조사만 우리가 객관적인 조사라고 판단해서 공표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약간 또 좀 회의적인 게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혹시 해보셨어요? 받으면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할 때 사람 심리라는 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면 예. 약간 움츠러들어요. 내가 만약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네. 그런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 민심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모르는 사람이 내 핸드폰으로 네. 전화가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네. 속으로는 예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요? 라고 라고 할수 대답하는 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ARS가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예. 이제 저도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거는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한번 확인을? 지켜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틀리다 아니면 뭐 더 정확하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걸 가리기는 좀 그런데 어찌됐든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그 여론조사가 좀 남발되고 그걸 좀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예전보다 늘은 건 사실이고 네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정확한 좀 정확성에 가까운 표현, 그 신뢰도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조사나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무슨 뭐 전화조사, 면접조사, 그러니까 조사원이 했다, ARS가 했다, 이것만으로 좌우되지 않거든요. 그 질문 내용을 얼마나 균형 있게 했느냐. 예. 그것도 그것도 사실 어떤 신뢰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그거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는 뭐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이 조사협회, 한국조사협회에 가입돼 있는 34개 업체만 이제 그 일종의 자율 규제예요. 뭐 법적으로 규제한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조사업체가 한 90개 된다고 하니까 네. 그 나머지는 대부분 ARS인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또 비용의 문제. ARS 예. 하면 한 수백만 원이면 하는데 네. 뭐 사람이 면접은 한 하면은. 수천만 원 드니까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업계의 어떤 약간 이해타산의 문제도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방금 강 기자 얘기했지만 이게 갑자기 뭐 그렇다고 ARS가 없어지고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 총선이 본격적으로 되면 여론조사 막 늘어나요. 이제 후보 여론조사도 할 거고 뭐 단일화 여론조사 할 거고 할 건데 그때 어느 쪽이 더 신뢰성 있게 결과를 나오는지 예.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그 통계 갖고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좀 우리 사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면의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그중에 먼저 짚어볼 이슈, 끊이지 않는 마약 사건입니다. 자, 이성균 씨가 형사 입건이 됐어요. 네, 간만에 제 전공 분야가 나왔는데 네. 사회부 차장이 나와서 왜 맨날 정치 얘기만 하냐. 오늘 간만에 사건 사고 얘기를 하겠네요. 예. 배우 이선균 씨가 지난주부터 이제 내사자 신분으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사라는 건 첩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은 형사 입건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혐의가 입증할 입건, 만한 네. 증거들이 확보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상 이제 피의자죠. 이분이 피의자로 전환돼서 예. 어떤 마약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종류의 마약, 대마 등 두 가지 종류의 마약류를 강남에서 일하는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약간 네. 실장급 20대 후반의 네. 여성 종업원 집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선균 씨 이미지가 워낙 다르잖아요. 나의 그렇죠. 아저씨도 그렇고. 이제 뭐 나의 아저씨 같으면 못하는 거죠. 나중에 복귀할지 안 할지 아, 네.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주지훈 씨, 하정우 씨, 네. 다 복귀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쭉 돌아보고 보도도 찾아보고 했는데 복귀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회사 다니다가 약간 묘한 게 그런 거 예전에는 하면 이런 마약이 그러잖아요. 많지 않았으니까 예. 예전에 이제 필로폰 아니면 대마였는데 필로폰 쪽은 약간 너무 세고. 오지 복귀가 어려웠는데 예. 뭐 어디 복귀한 배우 그 연예인 잘 못 봤는데 아니, 대마 그래서 쪽은 제가 사실 좀 많잖아요. 7년 만에 사회부 돌아와가지고 네. 올해 이제 1월부터 사회부 기사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네.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보니까 마약이 진짜 많이 늘긴 맞아요. 늘었어요. 유한 씨부터 해가지고. 네. 뭐 대검 생각 통계만 스파이크 봐도 뭐 많잖아요. 이게 약 거의 한 50%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작년에 100명이었으면 올해는 150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마약 범죄가 심각하다. 일상의 생활에 지금 이게 저변에 퍼져 있고 있다. 예. 심지어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익대, 건국대 이런 데 이만한 조그만한 명함이 퍼졌어요. 인스피레이션 이러면서. 아, 발음 좋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완전 합법이야. 네. 나에게 연락 좀 하면서 뒷면에 QR코드 있는 그 명함이 대학가에 쫙 뿌려졌어요. 오늘 근데 잡혔답니다. 오늘 잡혔는데 이제 조사는 좀 해봐야겠지만
이런 마약 범죄들이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연예인들이 그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우리가 이거를 용인한 게 아닌가. 뭐 아까 제가 지나간 정도로 언급을 했지만 주지훈 씨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왔어요. 네. 2009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지금 뭐 다시 복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그쵸. 하정우 씨 네. 이분도 징역형 나왔어. 아, 이분은 벌금형 나왔네요. 프로포폴. 벌금형 프로포폴. 나왔었는데 이분은 이제 프로포폴이죠. 네. 근데 지금 넷플릭스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수리남. 네. 이거 마약 재밌습니다. 마약 예. 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마약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뭐 빅뱅 출신 탑 씨도 네, 탑 오징어 씨라고 게임에 그러잖아. 나오기로 했잖아요. 예, 이분도 뭐 징역형 나왔었는데 그리고 유아인 씨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유아인 씨도 사실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그런 향정신성 마약류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나왔죠. 많이 네. 자주 예. 오래 투입을 하셔서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구속될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증거인멸의 불구속으로 이제.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도 불구속으로 넘겼는데 네.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아인 씨에 대한 그 법원 판단도 나올 예정이라서 네. 이제 당장 다 곧 해요 법원에서 예. 첫 공판도.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벌도 처벌인데 처벌 이후의 과정들을 조금 예.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또 이성규 씨 얘기 다시 하자면 네. 아까 저도 저랑 이제 강영석 기자가 이제 이 뉴스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내사 단계에서 기사 쓰면 약간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예. 이성균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그 뒤에 이제 좀 그 주말 때 보니까 경찰 아직 내사 단계였을 때 경찰이 상당히 혐의 이 단서를 잡는데 좀 포착했다. 확신하고 예, 예, 있다. 예. 되게 자신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경찰 안팎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그쯤에는 이미 뭐 증거 정황 잡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마약은 제보나 이런 걸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거 이제 확인하려면 뭐 이성균 씨가 뭐 어디 드나든 뭐 CCTV로 확인해봤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통해서 뭔가 명확한 증거가 잡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성균 씨 모르겠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향후에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혐의 입증 이게 되면은 이제 경찰은 자신하고 있으니까 이제 소환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할 거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연예인들 중에는 뭐 대체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백하는 경우면 이제 좀 선처를 받거나 형이 좀 이렇게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성균 씨는 아직까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성실히 조사받겠다 네. 그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은 좀 더 처벌이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필로폰 아니어도 대마나 지금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네. 마약 종류가 뭐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도 뭐 펜타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어떤 강한 처벌이 좀 네. 이어져야지 이게 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예, 사실 우리 국민 정서상 이제 연예인이 절대 복귀를 못하는 거, 병역 비리 이런 거 할 때 복귀 못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엄청나게 유승균 씨 아직 싫어하잖아요. 미국에 있죠. 네, 그 MC 몽 씨도 그렇고. 아, MC 몽 씨도 그러면은 그랬죠. 저는 이제 마약도 그런 카테고리에 넣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앞에서는 다 잘 복귀했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해? 네.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마약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 남양유업의 뭐 손녀 네. 그분은 뭐 이번에도 KBS 뭐, 이런데 예.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힐링하고 다시 단약하는 거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나오기도 그 했었는데 중독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이에요. 네.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은 정신병 교정 그 재활 기관에 입소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 잠깐 나왔어요. 네네네. 그 기간에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이 신고를 했어요. 네. 우리 집에서 형이 지금 마약하고 있다. 그리고 형이 마약해 어떻게 아빠가 남경필 전 지사가 신고해. 신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다면서요. 구속됐죠. 구속돼서 네.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징역형이 다시 선고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이게 재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재활을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주변의 관심, 사회적 경각심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끊는데 얼마나 어렵냐면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한 5년을 끊었는데 예.
5년을 끊었다가 이렇게 볼 때 갑자기 예전에 같이 마약을 했던 친구를 만난다? 네. 얼굴만 봐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 든대요. 그 그렇게 정도로 중독성이 어려운데 강하군요. 지금 국내 어떤 그 재활시설이나 어떤 단약을 위한 치료시설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족한 상태인데 네. 초범을 막 이렇게 초범이라고 해서 풀어주는 거 이런 형 판결이 과연 올바른가? 그렇죠. 그것도 좀 맞지가 않는 거죠. 그게 네.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어떤 충분한 처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느 순간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돼서 참 저도 마음이 안 좋은데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승하는 연예인 사칭 불법 광고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지금 저런 사진에 나오는 유명 합성. 연예인들 예. 사진과 합성한 광고들이 예.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도 지난주에 한번 저희 경제부 기자가 한번 네. 직접 그 광고를 했던 분과 채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자기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래요. 네. 아, 이러면 자기한테 돈을 30만 원만 내면 네. 자기가 50만 원으로 불려주겠다는 네.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런 푼돈으로 이러실 분이 아닌데 사칭 광고였죠. 근데 이게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수익률을 내세운 것도 불법이고 예. 이런 다른 분들을 사칭한 것도 불법이죠. 맞아요.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을 사칭을 했어요. 뭐 장하준 캠브리지 런던대 교수. 경제학과 네. 교수랄지 주진영 전 네. 하나투자증권 대표랄지 네. 경제적으로 조금 이 명성을 날렸던 분들을 사칭을 했다가 지금은 뭐 이영애 씨, 송은희 씨, 네. 심지어 유명- 미국에선 그 톰 이거 좀 행크스. 결은 다르죠. 톰 행크스 AI 가짜 사진까지 예. 이제 광고에 도용됐는데 이런 사칭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칭 광고가 퍼지는 플랫폼이 메타, 아니 뭐 페이스북이나 주로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라서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신고를 해도 그쪽에서는 미온적으로 방법이 대응하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여기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미국 거예요. 그쵸. 뭐 여기서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뭐 불법 행위를 하셔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물론 저희 시청자님들은 그럴 일은 저희 없겠지만 고품격 방송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 국내 기관도 뭐 개인정보위원회나 뭐 방통이나 방심위 이런 데서도 뭔가 그러니까 일종의 플랫폼 자유 규제라는 원칙 아래 마땅히 개입할 근거가 지금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나 이런 데서는 지금 실제로 몇 분 당사자들이 메타에 예. 신고도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피해가 발생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기 피해가 발생해야지 우리 경찰이 이제 접수를 하고 네. 그걸 추적을 하고 할 건데 그거 역시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약간 국민적 캠페인으로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하기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한번 텔레그램 해킹 네, 당한 적이 맞아요. 있어요. 저는 이제 보안 무슨 인증을 하라길래 계속 뜨길래 야 텔레그램은 이런 식으로 보안을 하나 눌러봤어요. 네. 며칠 있다가 네. 누군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예. 제 핸드폰에 뭐 연락처 한 3,000개 정도 있거든요. 다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뭐 해? 밥 먹었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네. 받은 거랑 똑같네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예.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배 그거 그 저희 기사에 캡처로 쓰지 아 않았나요? 그거는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자, 모두 이거 보는 족족 신고하고 특히나 뭐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링크 절대 링크 누르시면 안 누르지 됩니다. 말고. 네. 모든 종류의 링크는 피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네. 또 페북에 그런 거 보면 그냥 짧게 얘기하면 그런 거 있어요. 군인, 특히 여군이 이렇게 이건 실제로 뭐 저희 주변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해줘서 예. 아, 약간 누를 뻔했다. 네네. 약간 본인 얘기 아니세요 혹시? 아, 전 누르진 않았어요. 저 뜨긴 여군이 뜨는데 왜요? 여군이 근데 미군이에요. 네. 미군 여군이 뭔가 이렇게 친구를 맺자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한 그거 로맨스 스캠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만 이게 굉장히 있나요? 자세하게 알고 계셔서 아니, 저한테 뜹니다. 뜨는데 전 누르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 네. 피해가 있다는 사례까지 보도가 된 적이 있어서 그렇죠. 이거 하여튼 진짜 좀 연세 네. 어르신들은 SNS 하시는 되게 많으신데 특히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럼요. 네. 네. 선배도 당하셨잖아요. 기자도 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더러워서 깜짝 놀란 이슈인데요. 재점화되는 중국산 식품 반감입니다. 여기 그 CG 보시면은 지금 저 파란색 옷 입은 아저씨가 보이시죠? 네, 정말 아침부터 저희가 본의 아니게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 얘기들만 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인데 예. 저 지금 보시는 사진이 중국에 있는 한 맥주 공장입니다. 그 칭따오라는 잘 네. 아시겠죠? 양꼬치엔 칭따오. 이 칭따오를 원료를 만드는 메가 공장인데 이 메가 공장에 소위 그냥 분말처럼 돼 있는 거죠. 네. 저 파란색 옷 입은 아저씨가 소변을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이렇게 담 같은 걸 점프를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엄청 급했던 것도 아니고 충격적이죠. 약간 굉장히 고의성이 다분하지 않았나. 어제 잡혔대잖아요. 네, 지금. 중국에서 잡혔는데 저분과 찍으신 분이 예. 저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네네네네. 맥주는 아니라는 식으로 발표를 그렇게 했지만 얘기를 했죠. 그거 누가 믿겠어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거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찡따오를 계속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못 못 먹죠. 먹습니다. 물론 예. 냉장고에 있는 거 버려왔다는 네. 걸 네, 네, 네. 한 근데 거 이제 보니까 찡따오가 국내에 수입되는 맥주 중에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점유율 거의 1위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일본 맥주들을 수입을 많이 하다가 그때 이제 반일 감정들이 좀 고조했던 시기에 딱 치고 올라왔죠. 뭐 양꼬치엔 찡따오. 네. 이것도 벌써 이미 머릿속에 딱 맞아요. 박힐 정도로 예. 마케팅을 잘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영세 업체들, 뭐 중소 업체들 지금 막 사놨어요. 재고를 막 사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크신 사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게 사실 중국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의 가짜 음식이라던가. 이전에 분유 때도 그랬고 알몸 알몸으로 막 김치, 김치, 예, 배추 씻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알몸으로 씻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 식품에 대한 반감 정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해외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도 자기네 나라 거 안 먹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네. 굉장히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예. 참 이런 아직까지 이런 그 위생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들이 그쵸, 좀 예. 있었죠. 있었죠. 근데 나름 그래도 이제 중국이 미국과 견줄 만한 G2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주요 경제, 군사 뭐 모든 상황에서 이제 강대국으로 올라섰으면 이런 좀 기본적인 위생 측면 같은 거 네.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국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은 좀 먹거리 위생이나 네, 질적 성장. 약간 기본적인 시민의식의 어떤 그런 게 조금 늦게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단속 네. 관리, 시민의식 자체가 바뀌고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나아졌죠. 근데 지금은 그 그런 이제 문제가 없는데 중국은 아직 그 길이 먼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 이제 잘하는 말씀하세요. 시청자들도 뭐 한국 국밥집도 더럽고 미국 가면 더러운 데 많다고 하는데 네, 오줌은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로 수출하는 네네네. 공장을 그렇죠. 이렇게 예.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경각심을 가질 만하다. 네.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중국이 잘하는 게 일벌백계잖아요. 네. 이것도 해서 뿌리를 뽑기를 바랍니다.